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완전히 적응했다고 생각했는데 상상도 못한 순간에 문화 차이의 벽에 부딪혔어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동네 어르신들의 한마디였습니다. 세댁, 커피 좀 타와.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순간이야말로 제가 진짜 한국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중 하나였다는 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마스부지 마리꼬라고 합니다. 올해 40이 되었어요. 저는 도쿄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바쁘게 살았어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병동을 오가며 긴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상 속에서도 저는 늘 새로운 곳을 여행하는 걸 좋아했어요. 틈만 나면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떠났고, 특히 한국은 제가 유난히 좋아하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친구와 함께 서울 명동 거리를 걸으며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먹고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어보면서 신이 났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저에게 여행지였을 뿐 내가 살 나라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하면서 그리고 한국에서 신혼여행을 온 부부들을 보면서 제 생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남자들의 태도가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일본 남자들은 보통 사진을 찍을 때 정자세로 서 있거나 몸을 최대한 꼿꼿하게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여자친구의 어깨를 감싸거나 다정하게 손을 잡는 모습이었어요. 거리에서도, 식당에서도, 공원에서도 한국 남자들은 애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남자는 연애할 때도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고백도 신중하게 고민한 후에야 겨우 한마디 내뱉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 남자들은 달랐습니다. 선물 공세, 이벤트 공세, 고백 공세, 상대를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데이트할 때도 한국 남자들은 주도적으로 계획을 짜고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일본에서는 더치페이가 일반적이라 연인이 데이트 비용을 반반씩 나누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챙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일본 남자는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생각이 강한 반면 한국 남자는 내 여자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마인드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런 차이가 결국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러던 중 제 친구가 먼저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녀가 한국에서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동경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저는 한국 남성 박준혁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세계평화여성연합회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처음 인연이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죠. 한국 남자의 특징답게 남편도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처음엔 편지를 주고받으며 가까워졌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직접 만나기도 했어요. 그는 제가 만난 일본 남자들과는 정말 달랐어요. 만나면 저를 위해 리드하고 제가 피곤할까봐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따뜻했어요. 마리꼬 씨, 저는 당신이 정말 좋아요. 우리 평생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고 저는 한국으로 시집 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환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정착한 곳은 충청북도 보은군 탐부면 고승리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남편은 공무원이지만 우리가 사는 곳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농과 밭이 펼쳐져 있고 닭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이었죠.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 이런 환경은 너무나 낯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바쁘게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제 삶이 이곳에서는 새벽에 일어나 닭장을 정리하고 마당을 쓸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생활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일본에서는 아침에 굿모닝 하고 가볍게 인사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여기서는 이웃들과 수시로 마주치며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랐던 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였어요. 일본에서는 대부분 나라를 말할 때 그냥 일본이라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라고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표현이 좀 낯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 속에 담긴 자부심과 공동체 의식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정자에 앉아 쉬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어르신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댁, 커피 좀 타와." 그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일본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시킨다는 것은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친근함의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며느리가 가족과 이웃을 챙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였던 거죠.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곧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타러 갔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한국의 가족 같은 이웃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한국에서의 삶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 저에게는 더 많은 도전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 가장 큰 도전은 한국의 조상 문화와 제사 문화를 배우는 것이었어요. 이 부분에서 저는 또 한 번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신혼생활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특히 충청북도 보은군 탐부면 고승리라는 작은 마을에서의 생활은 도쿄에서의 삶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도쿄에서는 매일 수많은 인파 속에서 바쁘게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편의점에서 간단히 저녁을 해결하거나 친구들과 이자카야에서 술 한잔하는 게 일상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 박준혁 씨는 공무원이라 매일 아침 출근했지만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과 마을에서 보내야 했어요. 일본에서는 간호사로 일하며 늘 바쁘게 움직였지만 여기서는 갑자기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었고 한국의 생활 방식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먼저 적응해야 했던 것은 바로 밥상 문화였습니다. 일본에서는 혼자 밥을 먹거나 각자 개인 접시에 음식을 담아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음식을 한 상에 놓고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기본이었어요. 첫날, 나는 남편과 시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찬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도 놀라웠지만 숟가락을 공용 반찬에 바로 넣는 것이 익숙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위생을 중요하게 여겨 젓가락을 공유하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불편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이것이 가족 간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또한 한국의 인사 문화도 적응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웃을 만나면 가볍게 고개를 숙이는 정도로 인사를 하지만 여기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인사를 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동네 어르신들이 내게 먼저 인사를 건네며 말을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나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연장자에 대한 예의가 중요했어요. 한 번은 남편의 친척들과 식사 자리에서 내가 먼저 음식을 먹으려다 남편이 조용히 내 팔을 잡았습니다. 어른들 먼저 드셔야 해.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해 주었어요. 일본에서도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지만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순서를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항상 주변을 살피며 어른들이 먼저 식사를 시작하는 것을 확인한 후 먹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가족 문화도 일본과는 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결혼 후 부부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에서는 시댁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처음에는 이 부분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어머니는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가야 했어요. 일본에서는 부모님을 1년에 몇 번 정도 찾아뵙는 것이 보통이지만 한국에서는 훨씬 더 자주 왕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관심과 배려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일본 남자들과는 많이 달랐어요. 일본에서는 연인이나 부부가 거리에서 애정 표현을 하는 일이 거의 없고 심지어 손을 잡고 걷는 것도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고 걸었고 사람들 앞에서도 스스럼 없이 애정을 표현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런 다정함이 고맙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고는 있었지만 완전히 적응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낯선 환경, 새로운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에서의 삶과 너무나 다른 생활 방식이 때때로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 박준혁 씨는 내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평소에는 장을 함께 보거나
내가 힘들어할 때 따뜻한 차를 건네주며 위로해 주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은 특별한 곳으로 나를 데려가고 싶다며 차에 태웠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도착하면 알아. 창밖으로 펼쳐지는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궁금해하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차가 천천히 멈춰섰어요. 내 눈앞에는 수많은 벚꽃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고 연분홍빛 꽃잎들이 부드럽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여기 보청천 벚꽃길이야. 보은에서 가장 아름다운 벚꽃길 중 하나거든. 나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바람에 살랑이는 벚꽃잎을 보니 마치 일본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벚꽃은 흔한 풍경이었고 매년 봄이면 친구들과 함께 벚꽃 아래에서 피크닉을 하며 꽃놀이를 즐기곤 했어요. 한국에 와서 낯선 것들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이런 익숙한 풍경을 보게 되니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때? 마음이 좀 편해? 남편이 조심스럽게 내 얼굴을 살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에서도 자주 보던 풍경이라 그런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네. 남편은 내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익숙한 풍경을 보여주고 싶었어. 나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나를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고 오늘도 이렇게 내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데려와 주었어요. 나는 벚꽃나무 아래에서 가만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아름답게 흩날리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벚꽃이 필 때마다 친구들이랑 꽃놀이 갔었어. 나는 벚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에는 도시락 싸서 벚꽃 구경하러 다시 오자. 남편의 따뜻한 말에 나는 피식 웃었어요. 정말. 김밥도 싸줄 거야? 그럼. 내가 직접 만들어 줄게. 그 말을 듣고 나는 크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부엌에서 분주하게 요리하는 모습이 떠올라 웃음이 났어요. 벚꽃잎이 하나둘씩 떨어져 내리는 가운데 나는 남편과 손을 잡고 천천히 길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날려 내 머리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지만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날 이후 나는 가끔 혼자서도 보청천 벚꽃길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벚꽃이 필 때면 일본에서의 기억이 떠오르면서도 동시에 한국에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추억이 함께 겹쳐졌어요. 이제 이곳이 내 집이고 이곳에서 나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가면서 점점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특히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바로 제사 문화였어요. 일본에서도 조상에게 예를 표하는 문화는 있었지만 방식이 크게 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간단한 제사상에 절을 올리고 짧은 묵념을 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사가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말 있고 이번 추석에는 제사 준비 같이 해야지. 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사. 일본에서도 명절이면 가족이 모이긴 했지만 한국처럼 큰 행사를 준비하는 일은 없었어요. 일본에서는 보통 명절에 간단한 식사를 하거나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성대한 음식을 차리고 조상을 기리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추석 당일 나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이미 가족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커다란 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갖가지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말 있고 이거 전 부치는 거 좀 도와줄래? 나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에서도 가끔 전을 부쳐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큰 행사에서 직접 음식을 준비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앉아 전을 부치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동그랑땡, 호박전, 고추전까지 여러 가지 전을 만들어야 했어요. 말 있고 이건 밀가루 묻히고 계란 입혀서 부치면 돼. 시어머니가 시범을 보이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전을 뒤집었지만 몇 개는 부서지거나 기름이 너무 많이 스며들어 버렸어요. 괜찮아. 처음에는 다 그래.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안심이 되었고 점점 손에 익어갔어요. 하지만 전을 부치는 것만으로도 땀이 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음식을 만들고 나니 제사상이 완성되었어요. 이제는 절을 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시어머니와 가족들이 차례로 제사상 앞에 나란히 섰어요. 말 있고도 같이 절해야지.
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간단한 묵념이나 절을 한번 올리는 정도였지만 한국에서는 절차가 훨씬 복잡했어요. 남편이 내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상체를 바닥에 닿도록 숙이면 돼. 2번 해야 해. 나는 남편을 따라 천천히 절을 했어요. 하지만 자세가 어색해 보였는지 가족들이 웃음을 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제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혹시 실수한 건 아닐까 걱정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말있고 처음인데도 정말 잘했어. 이제 우리 가족이 다 된 것 같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되고 어려웠지만 가족들이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긴장이 풀리자 어느새 배가 고파졌어요.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들을 다시 상에 차려 함께 먹기 시작했는데 내가 직접 만든 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말있고 내가 만든 전이야. 한번 먹어봐. 남편이 웃으며 내 접시에 전을 하나 올려주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동태전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와, 나는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운 생선의 식감과 고소한 계란옷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생선을 이용한 튀김 요리가 많지만 이렇게 계란과 밀가루를 입혀 부치는 방식은 색달랐습니다. 특히 함께 만든 산적도 너무 맛있었어요. 꼬치에 꽂힌 소고기와 채소가 간장 양념과 어우러져 감칠맛이 가득했어요. 일본에서는 주로 생고기 자체의 맛을 즐기는 요리가 많았는데 한국의 양념이 들어간 음식은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어때? 한국 음식도 맛있지? 남편이 웃으며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입 더 먹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놀라게 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약과였어요. 밥을 다 먹고 후식으로 차와 함께 약과가 나왔는데 나는 처음 보는 음식이라 호기심이 생겼어요. 작은 꽃 모양의 갈색 과자가 접시에 놓여 있었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봐. 달달해서 말있고 입맛에도 잘 맞을 거야. 나는 조심스럽게 약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 가득 커지는 달콤한 맛과 쫀득한 식감에 순간 말을 잃었어요. 일본에서도 화과자나 모나카 같은 다양한 디저트가 있었지만 약과는 전혀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엄청 달콤한데 맛있어. 나는 감탄하며 한 입 더 베어 물었어요. 그렇지. 약과는 꿀이 들어가서 엄청 달달해. 한국 명절에는 꼭 먹는 음식이야. 시어머니께서 웃으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약과의 여운을 음미했어요. 한국에서 처음 맞이한 명절이었고 긴장되고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가족의 분위기 속에서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새로운 것 투성이었습니다. 제사 문화도 가족 간의 유대도 일본과는 달랐지만 그 속에서 따뜻한 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한국에서의 삶이 익숙해지고 있었고 이제는 이곳이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완전히 정착했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또 다른 문화 차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사회에서의 관계 맺기와 인간관계의 깊이였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지만 완전히 적응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문화적 차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일본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일본에서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친한 친구 사이에도 서로의 사생활을 깊이 존중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 간의 거리가 훨씬 가까웠어요. 처음에는 이 차이가 적응하는 데 있어 또 하나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가끔 나를 붙잡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실 때가 많았어요. 말있고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을 거야? 아직 아이는 없지. 언제쯤 가질 생각이야? 일본에서는 이런 질문이 다소 사적인 영역으로 여겨져서 쉽게 묻지 않는 편이지만 한국에서는 가족처럼 서로 챙기는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오가는 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인간관계는 단순한 친구, 이웃을 넘어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저녁 늦게까지 야근을 하게 되어 혼자 집에 있을 때였어요. 그날 저녁,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아주머니가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 같이 밥 먹자. 그리고는 반찬 몇 가지와 따뜻한 국을 가져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일본에서는 옆집 사람과 친분이 있어도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따뜻한 정이 느껴졌어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나는 점점 한국의 인간관계 속으로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적응하기 어려웠던 점은 회식 문화였어요. 일본에서도 직장 동료들과 가끔 술자리를 갔지만 한국에서는 회식이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서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는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직장에서 회식이 있을 때마다 나는 자연스럽게 초대되었어요. 일본에서는 배우자가 회사 모임에 함께 가는 경우가 드문데 한국에서는 가족까지 초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회식 자리에서 남편의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의 선배 한 분이 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마리꼬 씨, 한국 생활은 어때요? 적응 잘하고 있죠? 네. 많이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가끔은 아직도 어렵기도 해요. 내 솔직한 대답에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도 일본 가서 살면 적응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마리꼬 씨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한국에서 적응하려고 애쓰는 나의 노력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 생활을 하면서 감동했던 순간은 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퇴근 후 나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마리꼬, 우리 결혼한 지 1년 된 거 알지?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결혼 기념일을 챙기기는 하지만 1주년을 이렇게 특별하게 기념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작은 케이크와 함께 손편지를 건넸습니다. 마리꼬,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항상 노력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같이 행복하게 살자.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일본에서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직접적인 사랑의 표현을 받는 게 아직도 조금은 낯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과 함께 앉아 한국에서 보낸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한국의 문화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한국에서의 삶에 스며들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어요. 사람들과의 정이 쌓이고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서 점점 한국이 내 집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김장을 담그며 웃던 순간, 동네 아주머니들이 따뜻한 국을 가져와 주던 순간, 남편이 나를 위해 손편지를 써주던 순간, 그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한국에서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어느 날 일본에 계신 부모님과 통화를 하면서 나는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한국이 나의 제2의 고향 같아. 엄마는 조용히 웃으면서 대답하셨어요. 그래, 마리꼬,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가끔은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어. 이제 나는 더 이상 일본에서 온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나는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내 인생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또 다른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싶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